사실 이제 마무리하니까 돈 벌어야지. 돈 쓴 거 벌어야죠. 열심히. 카메라 3대나 있네. 작가님 안 바쁘세요? 그래. 그냥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야? 간단하게 네. 작가님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치 작업, 설치 미술을 하면서 고물 및 폐기물 업을 하고 있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고물 및 뭘 한다고요? 폐기물이요. 그게 뭐죠? 공사 현장이나 공장에서 쓰고 남은 이제 폐기 처리해야 되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처리보다는 수지 분반하는 업을 하고 있죠. 그 일은 한 지 한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 무슨 일 하셨나요? 원래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었고, 원래는 이제 사진 쪽 일을 조금 하고 있었죠. 스튜디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사진 촬영 스튜디오 일이 워낙 하향 산업 사업이고, 또 마침 이제 제가 이제 베이비 스튜디오를 했는데요. 그 당시 때 이제 아이들을 너무 안 낳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오면서 고객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제가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직업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쪽 일을 하게 됐어요. 우연치 않은 계기가 뭔가요? 보통 사람들이 갑자기 고물을 하긴 쉽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집을 사는데 제 주변 옆집 사장님들이 이쪽 고물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2-3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랑 몇 번 이제 술자리 같은 거나 그런 걸 이웃이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쪽 일을 한번 해봐라. 이거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수입이 괜찮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1톤 트럭을 일단 사서 한번 일을 해봐라, 시작을 해봐라 했는데 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무튼 그동안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뭘 주워가지고 쓰는 오브제들로 작업을 하는 방식을 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하면 뭐 작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병행을 했어요. 그냥 사진도 찍고 고물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분이 고물 일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지금은 아예 이제 사진은 접고 고물 일만 집중해서 하고 있죠. 고물 일을 뭐 사람들이 네, 봤을 때 막 좋은 직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좀 소위 말하는 3D 업종 중에 하나죠. 위험하고 좀 지저분한 것도 많이 만들게 되고, 또 그 스튜디오도 하시고 이랬으면 그러다가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스튜디오 하면서 좀 느낀 게, 아무래도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 아직 갓 태어난 신생아 어머니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첫째 뭐 애를 낳은 엄마분들은 좀 더 예민한 게 좀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몇 년 겹치다 보니까 되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팀을 찍었는데 한 팀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주면 되게 그 일이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일도 지쳐있던 찰나기도 했고,
그 일이 또 이제 돈벌이가 점점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이쪽 일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객이랑 막 응대해가지고 서비스업 쪽보다는 몸으로 하는 부분이 육체적 노동이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더 일이 좋아요. 더 편하고. 그러니까 작업할 때 신경 쓰는 거 말고 나머지 일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냥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밸런스가 차라리 이게 맞더라고요. 작가님 작업들을 한번 네.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제 작업들이라면 뭐. 옛날에는 네. 약간 콜라주나 사진 작업 위주로 하신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그 전에도 오브제 작업들은 뭐 조금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생활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 환경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작업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때 아무래도 사진을 했으니까 사진 매체를 좀 더 많이 썼을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콜라주 작업이 있고, 콜라주에 제가 뭐 채색이나 페인팅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매체를 섞어 쓰는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 전에. 그러다가 이제 사실 그 전에도 뭐 물건들 주워가지고 조금씩 하는 설치 작업들을 했는데, 이 업을 하면서 좀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 초기작들 보면은 이미지 엄청 벽에 갖다 붙이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아무튼 갤러리라는 공간이 되게 화이트 큐브 공간, 그 당시 때 화이트 큐브 쪽에 전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액자 형식으로 걸리는 게 좀 저한테는 좀 심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좀 세계화시키고 뭔가 그 관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공간 안에 그냥 확 둘러싸인 느낌을 주게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그게 좀 세계화시킨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세계화시킨다는 게 네. 박철호의 세계를 거기다 꾸며놓는다는 소린가요? 네, 제 영역 안으로 관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인팅 한 점으로 관객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으로 좀 승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런데 좀 더 희열을 좀 느꼈어요. 제 스스로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게 막 엄청난 이미지를 많이 붙이고 네. 뭐 이미지들 뭐 거기 위에 낙서도 하고 뭐 이랬는데 네네. 뚜렷하게 지향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낙서들이요. 그 즉흥적인 게 되게 많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렸던 게 훨씬 많았어요. 많고 이제 그 당시 때는 또 심지어 관객들도 같이 전시 기간 날 와서 마음대로 낙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좀 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졌죠. 그 그림들이. 그 작가님한테 작품이 뭐길래 그렇게 미술이 뭐길래 예술이 뭐길래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이제 찾는다고 해야 되나? 모든 작가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자기한테 예술이 뭐라는 고민을 굉장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생활하고 돈 벌고 그 외에 그냥 뭐랄까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한 그 시간인데, 저도 그 고민을 엄청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내가 이걸 사실 뭐 크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오직 제 만족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전시를 하면서 저한테 예술은 뭔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그 개인전을 멈추고 그룹전만 참여를 해봤어요. 그렇게 됐죠. 그룹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두 종류의 그룹전이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그림을 꾸준히 그리고 있는데 기획자가 거기에 맞는 주제가 있으면 그 작가를 컨택하는 경우가 있고, 주제를 정해놓고 작가들한테 이번 이 주제는 뭐니까 네 식대로 풀어봐라 하는 주제, 그렇게 두 부류를 하는데 저는 후자 경우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 주제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미술적 표현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를 해봤죠. 그렇게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도상이나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걸 내가 뭘 하고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제 너는 네 작업에서 무슨 얘기를 해?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모호하거나 몰랐던 거죠. 몰랐고 그 얘기를 잘 못했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느 정도 막연하게라도 좀 잡힌 것 같아서 한 3년 전부터 개인전을 연달아 했죠. 작가님은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저 그냥 만화가나 영화관 주인, 극장 주인 되고 싶었어요. 근데 왜 미술이나 이런 전시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일단 무슨 이야기나 창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접할 수 있는 게 만화책이었고, 또 영화들 좋아했지만 극장 안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는 시간하고 극장 안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서 뭐 그 맥락이랑 같은 것 같아요. 자기 뭐랄까 외부 세계 좀 차단하는 시간, 현실 세계 좀 차단하는 시간을 제가 원했던 것 같고, 제가 미술을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미술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미술가들이 하는 것들을 보니까 사진보다 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매력을 느꼈죠. 작가님한테 사진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에서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워낙 극장이나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필름에 대한 로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영화를 찍는다는 행위 자체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사진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혼자 필름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장 안에서 보는 시선에서 온 게 사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개인전을 네. 이제 그 후에 뭐 이번에 근 3년간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개인전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뭐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개인전을 그 단체전 참여하면서 개인전을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은 제가 그건 한 10년 정도는 그룹 좀 하고 10년 후에 개인전을 하면 뭔가 내가 뭘 말하고 싶은 작가라는 게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그룹전을 하면서 많은 공간 사람들과 동료 작가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10년 만에 딱 개인전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생겼죠. 네. 첫 번째 개인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개인전 제목이 뭐였죠? 당매입니다. 당매가 네. 뭐 개인사랑 연관이 있던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전 참여하면서 나온 것들, 그리고 내가 예술을 왜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거에 희열을 느끼고 그 세계 이렇게 현실 세계하고 그 세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양갈래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죠. 10년 동안. 그 원동력은 이제 트라우마 같아요. 모든 작가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뭐 식상한 대답이죠. 하죠. 자기 내면의 트라우마인데, 그건 제 아버지한테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가정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이나 주폭이라는 알코올에 대한 그 시간이 너무 싫은 시간을 한쪽으로는 제가 또 정신적으로 도망가야 될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극장이나 만화책, 뭐 이야기를 꾸며낸다거나 공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도피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국에는 아버지 그늘 아래서 이런 창작 욕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매 전시를 준비했는데, 그 당매라는 곳은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또 매 못 이겨서 도망가고 그런 식의 할머니 집에 맡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그게
집이 전라북도 익산인데 그 마을 사람들은 거기를 당매라고 불렀어요. 근데 정식 명칭은 회룡리인데 당매라는 주소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마을 사람은 당매라고 부르고 버스도 당매라고 쓰는, 그 당시에 당매라고 쓰고 지금 회룡리라고 쓰는데 나중에 제가 조사를 막 해보니까 당매라는 그 말은 언급 안 하고 마을 사람끼리 썼던 그 마을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목을 따왔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잠시 시골에 맡겨지면서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제가 3남매인데 동생들이랑 좀 맡겨졌을 때 제가 큰애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엄마를 엄청 찾고 막 울고, 그 5시 이후에 TV 하기 전까지는 엄청 우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엄마 찾고 울고 뭐 그 시골 냄새도 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이제 화면 조정 끝나고 5시 반부터 하면은 TV 앞에만 앉아 있었고, 그 시기가 엄청 기억이 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근원 코어가 거기서부터지 않을까 싶어서 당매라는 제목을 직접적으로 가져왔고, 그 직접적인 제목과는 다르게 그 당매라는 이야기를 세 개를 만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을 좀 우화적으로 만들어서 풀었죠. 어떻게 보면 해소 전시기도 하고, 아까 말한 첫 질문처럼 내가 예술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된 전시기도 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작가님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가요? 제 경험담이 조금 활용가 돼 있죠. 많이 꽤 돼 있고요. 일단 뭐 옴니버스 쪽으로 3개 정도 있는데 아버지가 양복점을 했다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직원들이 꽤 많았다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기계체조를 했었어요. 근데 기계체조 할 때도 그 감독님 그때 운동할 때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런 게 많거든요. 옛날엔 더 그랬거든요. 초등학생인데도 엄청 맞았던 기억도 있고, 그게 너무 싫었고, 아무튼 그리고 연을 날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 우울했던 게, 연을 엄청 날리고 있는데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저를 찾는다니까 내가 집에는 빨리 가야겠고 연은 빨리 걷어들여야겠고 하는 그 해질녘의 그 기분이 되게 싫었는데, 연을 걷는데 그 얼레가 아무튼 고장났나 해가지고 장갑에 손을 막 말았어요. 집에는 아빠한테 혼날까봐 집에. 그러면서 이게 되게 단순하게 막 만 거죠. 어린아이가 그 겨울에 그 장갑 끼고, 벙어리 장갑 끼고. 근데 이게 나중에 풀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만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꽉 피가 멈췄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제 에피소드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그 에피소드를 연결해주는 장치들은 제가 이제 공무업을 하면서 만난 물건들이랑 좀 연결 지점이 있어서 우화식으로 좀 더 약간 초자연하고 초현실적으로 좀 된 거죠. 거기 나오는 그 누나 이름도 당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매를 3명으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는 마을 이름, 하나는 사람 이름, 하나는 나무 이름이었거든요. 3가지 관점에서 풀어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은데, 저 양복점에 실제로 양복점이 옛날에는 기성복집보단 많아가지고 양복점이 2-3군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건너편에 양복점 누나가 그때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예뻤었어. 그냥 제 기억에 완전 어렸을 때인데. 근데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여자분에 대해서, 그 여자분은 아예 제가 그런 누나가 있었지 기억만 있는데 그 기억 가지고 이제 허브 인물로 이야기를 좀 펼쳐냈죠. 네. 그 기차를 타고 네. 가는 영상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도 네. 보면은 뭔가 옛날의 기억 같으면서도 네. 나중 가면은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네네. 그 이야기는 뭐였죠? 그 기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기차를 모티브로 잡은 이유와 그런 네. 것들 좀 실제로 그 기차에서 찍은 영상은 그 아까 말한 김제 회룡리에 가는 길이에요. 길이고 그 길을 가면서 좀 옛날 생각을 하고, 그 할머니 집에 맡겼던 기억이 너무
그 당시는 왜 그랬는지 그렇게 싫었던 기억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난 그때 너무 싫었어, 거기 가기 싫었어, 막 그런 감정, 아버지의 그 양복점 하면서 했던 그런 냄새들, 여러 가지 그 기억의 냄새들 같은 것들을 막 기억이 혼재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꾸며낸 건데,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가 부재중인 상태이고, 아버지는 계속 뭔가 폭력적인 성향을 벌이는 인물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제가 혼자 그때 어린 시절처럼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상을. 예. 정확히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예. 거기에 네. 집 같은 거를 또 짓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예. 거기서는 이제 한때는 오락실이었고, 다음에 이제 체조를 가리키는 공간으로 바뀌죠, 거기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체조를 잠깐 했던 그 공간도 정말 싫어가지고, 그때 빵하고 우유를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재능이 좀 있어가지고, 재능이 있다 보니까 좀 코치나 그런 분들이 더 강하게 했죠. 남아서 어린 나이인데도 팔굽혀펴기를 막 진짜 100개 시키고, 다리를 막 이렇게 유연성 때문에 짝짝 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근데 거기에 그만두려면 못 빠져나갔어요. 어디 진짜 조폭 빠져나가면 손가락 자르듯이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빠져나간다는 말도 못하고,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말을 해서 엄마가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나왔죠. 예, 그 집 같은 공간은 제가 그때 그 기억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문구들, 금메달은 도금이다. 스포츠에서 하는 행렬, 스포츠는 굉장히 즐거운 건데, 그 하나의 수상을 위한 금메달을 위해 이렇게 가는 과정은 되게 그 당시 때는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메달은 도금이라는 게 실제로 금메달이 순수 금은 아니라는 걸 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우스운 거죠. 표면과 그 도금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그 당시 때 폭력적인 부분. 그 전에 전시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요소들, 아니면은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것들을 많이 차용하기도 하고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혹시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유머라고 하나? 코미디라고 하는데, 금방 제가 우연찮게 또 오늘 우연찮게 기획자한테 그 기타노 다케시라는 감독이 그랬대요. 코미디와 폭력의 작동 방식은 같다. 나한테 이거 이런 말을 왜 했어? 해서 좀 재밌다. 그래서 좀 서치를 해봤어요. 저랑 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치를 해봤더니 그런 시나리오 작가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코미디가 나오려면 이 폭력이나 고통, 우울함의 반대 극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 내면에 좀 어두운 구석이, 그걸 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어두운 구석을 감추려고 내가 더 밝아져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유머러스함을 되게 좀 좋아하게 되고, 언어 유희도 좋아하게 되고, 애써 되게, 아까 말한 대로 금메달은 도금이다는 그냥 싹 웃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금메달은 도금이라고 말을 썼던 그 구석에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저도 수로 작가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재밌고. 예. 근데 알면 알수록 눈이 엄청 슬프다는 생각이 슬퍼요? 아니야, 행복해요. 그 작업에서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끊어드릴게요. 마침 내가 오늘 안전하다, 우리 안전하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그런 거였대요? 예, 그거였대요. 보통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났대. 먹고 죽었거나 먹고 죽지 않았어, 아니면 동물한테 쫓겼다가 동물이 지나갔어, 그러면 웃는 거야.
웃음에 대해서 뭐 베르고송도 얘기하고 뭐 네. 여러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베르고송 같은 경우에는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자기보다 멍청하거나 지위가 낮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코미디언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거는 자기보다 뭐 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보고는 웃기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웃음의 기본적인 속성은 비웃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 대한 웃음은 그 사람들을 해악스럽게 풍자하면서 그 사람들 지위를 네. 내리면서 그렇죠. 그런 그 부분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웃음은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를 상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 네. 코미디란 사람들에게 이해와 인정을 구하는 하나의 방식인지도 모른다. 부정적 감정을 직설적이지 않게 완곡한 형태로 드러내어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내 과학자 리마 찬드라 교수가 추정하는 웃음의 기원은 이렇다. 누군가가 위험을 감지한 뒤 그 위험의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무해한 일이었다는 반전을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한 위의 웃음이 탄생했다. 이외에 다른 가설도 있지만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무해해 안심해 라는 신호를 집단으로 보내기 위해 진화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공통적이다. 공포 영화를 볼 때 무서운 장면이 지나간 직후 웃었던 경험을 생각하면 이 논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는 코미디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선행돼야 한다는 로버트 맥킨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코미디에는 위협적으로 보이는 무엇에 대한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 그 위협을 무해한 것으로 해소하는 데 웃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독재자들이 자신의 희화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이유기도 한다. 국민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찾아봤던 일인데 그 질문 아까 그 블랙 코미디 얘기하니까 저도 내면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에서 그런 유머가 나오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철호 작가님이 경직되거나 약간 그런 두려움 같은 걸 이겨내는 방식으로 네. 그거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구조에서도 네네. 그런 걸 많이 작동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게 뭐 생각이 사춘기 때 완전히 그런 방법이 굳어진 것 같아요. 그 학교 가서는 되게 집에서 있던 일이 거의 뭐 이제 다른 박처로 이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박처로 한 사람이지만 고물할 때 박처로 있고 작업할 때 박처로 있고 또 어디 가서 또 인사할 때 박처로가 있는 역할극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게 중학교 때 이미 저는 분리가 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집에서 나하고 학교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엄청 밝은 나하고 그런 부분이 그때 좀 사춘기 때 훈련돼 버려가지고 작업에도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철호 작가님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돈이 돈. 두 번째 개인전 얘기로 넘어가 네. 볼까요? 제목이 적대자죠. 적대자. 적대자가 네. 영어로 뭐라고 써요? 안타고니스트. 그게 약간 주인공의 그 반하는 인물이죠. 네, 반하는 네. 그런 걸로 많이 등장하는 네, 안타고니스트인데 네. 그게 한국말로도 적대자라고 쓰나요? 아니면 이게 약간 악역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냥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악역은 그냥 나쁜 역할인 것 같고 적대자는 주인공의 반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국 용어 같거든요. 그때는 제가 막 서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좀 까먹었는데 그래서 좀 저도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적대자라는 게 무조건 악역은 아니고 만약에 주인공이 악당이면 히어로가 적대자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국 용어라 그런지 아무튼 통상적으로 근데 적대자 하면 악역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대자라는 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역은 악역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악일까? 선악에 대한 근본적인 좀 물음이 있었던 전시 같아요. 선악에 대해서 왜 물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매를 끝나고 이제 하는데 결국엔 또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마음 한구석에 좀 미워했던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그 폭력은 이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석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제
고모들이나 친척들한테 물어봐서 아빠의 술버릇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를 좀 서치를 했죠. 네, 근데 다 기억들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재밌었던 게 아버지가 군대에서 첫 휴가 나오고 만취를 한 상태에서 집에 있는 장독을 닦겠대요. 첫 휴가 때. 그전에는 그 아버지가 7남매인데 그냥 촌부였어요. 그냥 농사 짓고 하는 되게 핀란드 중에 몇 개? 셋째인데 그냥 이게 그 친척들이 말하기는 영리하고 재밌고 착하고 성질은 좀 급한데 손재주 좋고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첫 휴가 나오자마자 술을 먹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었죠. 군 생활이 어땠는지. 근데 참 제가 운명이 웃긴 게 아버지가 그 파주 문산에서 군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파주 문산에서 베이비시트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아빠가 군대에서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거기가 문산인지 몰랐어. 근데 그 당시 때 임진각에서 그 당시 때만 해도 60년대 되지 않았을까요? 뭐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이겠죠. 그 당시만 해도 임진각에서 시체들이 많이 떠내려왔나 봐요.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시체가 내려오는지 아니면 뭐 전쟁이 마감돼서 어디 이렇게 했다가 막 부른 시체들을 할 수가. 근데 그 시체들을 건져내야 하는데 군인들이 건져내야 하잖아. 근데 이제 막 입대해서 막 이 파주까지 저기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이 오면 뭘 그거 알겠어. 그러니까 소주 독구리를 그냥 먹였대요. 맨정신에 못 건지니까. 그거 먹여가지고 건져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베트남전 참전한 사람 그 트라우마처럼 그런 게 이게 술로밖에 풀 수 없고 그게 폭력적 성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적재자 이야기가 그 사회 시스템에 만든 악적인 뭐 폭력적인 성향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 경험담이 좀 들어있고 군대에서 애꾸가 됐다는 건 아버지는 거기서 군대에서 술을 잘못 배워서 사회적으로 폭력적인 사람이 됐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이야기를 만드는 건 군대에서 애꾸가 됐고 그 애꾸 때문에 사회가 바라보면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폭력적이거나 무서울 거야 라는 외적 그런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를 제가 재구성해서 써본 거죠. 네. 거기서도 그 영상을 트는 그 네. 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간을 네. 약간 집 비슷하게 네네. 벽 비슷하게 네. 해놓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개인전 뭐 당내 적대자는 기본적으로 저를 굉장히 탕구하는 전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극장, 내가 왜 그 세계 안에서 들어가고 단절된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가에 대한 극장이 중요해가지고 그 극장에서 그 아버지 아들이 고백하는 거죠. 이게 나의 고백인 거죠. 극장 안에서. 극장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면은 극장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극장에서 혼자 있는 듯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같은 맞아요. 경험을 그래서 보여주는데, 지금도 뭐 거의 조조나 아니 심야 영화를 보고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만 해도 아침에 막 애들 들어서 9시에 첫 영화면 그때는 뭐 지금처럼 멀티가 아니니까 한 영화나 동시상을 계속 했잖아. 9시에 들어가면 이제 6시에 나왔어요. 하루는 그 영화만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럼 엄마가 그 당 시골이니까 박철아 불러요. 점심 때? 김밥 같은 거 넣고 뭐라고. 시골에 극장이 3개 있었는데 그 정도로 좋아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혼자 있을 때가 많죠. 사람이 같이 볼 때도 많고. 그럼 그 극장에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특이하게 지금도 습관인데 보통 사람들이 적당한 중간에 앉잖아요. 이게 저도 적당한 중간에 앉는 걸 좋아하는데 부득이하게 사람이 많은 시간에 봐야 될 때는 좀 앞으로 가요. 내 앞에 머리가 걸리는 것도 싫어 사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스크린 안에 막 집중하고 싶고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진짜 이제 전 스트레스 받으면 극장 가요 지금도. 근데 지금 이제 파주에 다행인데 헤이리 시네마나 명필림이나 좋은 극장이 있어요. 너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작업 막히거나 좀 힘들다 싶으면 그냥 영화를 보러 가야지 하지만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서 지금도 그래. 그 습관이 지금도 있고. 이제 영화가 끝나고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시간에도 그 깜깜한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 때는 깜깜했을 때 좀 나오고 화장실도 가고 뭐 지포도 먹었겠고 또 옆에 또 비디오를 좀 틀어주기도 했었어요. 연속해서. 네. 그것도 좀 보다가 또 들어가다 뭐 그랬죠. 그럼 뭐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지금처럼 뭐 이거 보려면 표를 또 끊어야 또 끊는 건 없었고 그냥 뭐 뒀어요. 그렇구나. 그 적대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네. 그럼 감옥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네. 배라는 공간도 그렇고 네네. 극장도 그렇고 되게 공적인 공간처럼 느껴지면서 되게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지는 네네. 게 엄청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 공간들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은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처음에 이제 극장 방에서 고백하는 재수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부분 뭐 저의 자아 같은 거죠. 분신 같은 사람이겠죠. 아버지의 죄를 사해 주시라는 뭐 그런 기도문으로 끝나는데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당매나 지금 적대자나 지금 최근에 했던 교란 중에도 무라고 불이 나와요. 그건 지금도 제가 확실히 뭐 이유를 못 찾겠는데 뭐 불로 뭔가 소멸되거나 물에서 누가 이렇게 난파돼서 오거나 아니면 물로 떠나거나 그걸 두 개를 계속 반복해서 쓰더라고요. 왜 쓸까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좀 세워봤죠. 왜 내가 여기 집착할까? 근데 사실 아직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적대자에서도 결국엔 아버지가 이제 배를 탔다, 떠났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워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그냥 욕망? 그런 욕망 같아요. 그냥 두려움 극복하고 싶은 뭐가 됐든. 바다에 가본 적 있어요? 가죠. 자주 가요? 자주는 못 가죠. 배는 많이 타요? 배는 거의 탈 일은 없죠. 그 캡틴 큐는 네. 배에서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렵지만 선망도 있나 봐. 그러니까 나는 되게 호기심 많고 탐험가야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또 방구석 탐험가. 거길 혼자 상상하면서 거길 또 못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로망들이 있으니까 자꾸 제가 두려워하는 물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뭔가 그 물을 지배하고 물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금방 말한 건 배랑 좀 일맥상통하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당매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제는 제가 기존에 이제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고물들이랑 이야기가 같이 연계돼요. 이게 예를 들어 저기도 있지만 배 같은 걸 보면은 제가 물이라는 설정을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철거하다가 옛날 앤틱한 범선 같은 게 나오면 그게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야기에서 새로 만난 사람이 들어가서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되는 진행되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왜 배를 썼어? 왜 그 사람이 선장이 됐어? 그런 부분들은 물건이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의도하에 배라는 건 뭐 어떤 형식이 뭐 빌려온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제가 철거해서 만날 물건이고 내가 생각했던 큰 뼈대 안에서 얘가 들어오면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가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낡은 집에서 나왔던 뭐 캡틴 큐 양주병을 봤다. 근데 내가 그 아버지가 군대에서 애꾸가 됐다. 그런 연결 지점이 생기면 아버지는 선장으로 되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에 대한 공포와 물에 대한 선망 또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이야기가 이게 엉뚱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들 연결하는 게 제 가장 큰 일. 적대자에서도 불이 나왔었나요? 적대자에서는 불이 안 나왔죠. 물 거의 물이었죠. 거의 물이었죠. 그렇구나. 뭐 적대자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적대자에서는 그 선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마지막 에피소드로 가다 보면 내가 그거는 저랑 좀 관련 없는데 선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좀 내가 하는 선한 행위가 과연 선함을 받는 누군가 혜택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선한 결과가 나올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를 받은 사람이 잘 자라서 좋은 학교 가고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부의 가장 선한 목적이잖아요. 교육을 잘 받아서. 근데 그 돈 가지고 마약을 사고 막 했다 쳐. 그럼 나의 선함의 기부는 이게 옳은 건가? 그래서 이제 선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이제 얘기했을 때 세 번째 얘기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 세 개가 따로 놀지만 또 연결돼 가지고 서로 보완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메비우스처럼 계속 돌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이라는 애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선교사는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 기부를 해왔고 근데 그 기부하는 돈은 지가 폭력을 갈취해서 11조처럼 몇 %는 기부를 해. 근데 그 기부받은 애는 나중에 무슨 약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는 게 실제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선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세 번째가 좀 그렇게 됐죠. 네. 그럼 작가님한테 선은 뭐예요? 저는 그냥 그래도 나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악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인간 사회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굳이 명명하기 힘들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 의도 자체가 선하면 그 행위 자체도 선한 거에서 끝나는 거지 그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뭐 이런 건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선함을 행하는 자체 행위 자체는 뭐 개인적인 자유기도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함은 그냥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 선함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건 그 사람의 행위만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 시스템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의 선의도 시스템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다. 네. 왜곡되거나 그럴 네, 수 네, 네, 있다. 알겠습니다. 인간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저는 옛날에 최근까지 선악설을 좀 믿었어요. 성악설. 악하다. 그냥 악하다는 기준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물적인 게 악하다고 지금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제 원시인처럼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어. 그럼 얘를 때려서 뺏어서 먹는다. 그건 과연 악한가? 라고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그건 악한 거죠. 남의 걸 갈취했으니까. 그래서 사람 원래 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농경사회가 시작되면 재산 같은 게 생기잖아요. 뭔가 식량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개발됐고 발명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사람을 더 처참하게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렵 생활보다. 그 유골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걸 뺏어야지 얘가 모아놓은 걸 뺏어야 돼서 뒤에서 쳐 죽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은 엄청 악한 존재인데 이렇게 그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악함이라는 게 그때는 악함이 아니었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남의 걸 뺏고 한다는 건 그런 악한 존재인데 수많은 교육과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통해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서 뭔가 선함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동양차랑 어떤 측은지심이란 게 있어서 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육을 안 받았으면 나쁜 짓이라고 교육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자랐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게 세 번째 전시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질문. 네네네. 왜냐면은 세 번째 전시가 제목이 뭐였죠? 교란종입니다. 교란종에서 네. 처음에 장면 중에 하나가 네. 개구리를 네네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어릴 때는 이제 사실 그게 뭐 선악 개념 없이 네. 장난처럼 네네. 타자이건 아니면 뭐 동물이건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 네. 폭력을 가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받지 않은 존재들의 선악 혹은 이제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와 맞물려 있는 집단 행동으로서의 선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전시 교란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교란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너 어떻게 들었지? 귀여워. 이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제가 귀여운 거야. 아니면 먹었다고. 아무튼 뭐 그 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악까지 생각을 하다 보고 그리고 10년 동안 전시했던 거 쭉 펼쳐보니까 종교적 도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진할 때도 종교적 도상이 많은 사진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일 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든 신이란 게 그냥 그 사람이 사실 실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욕망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뭐 국가, 권력, 또 뭐 돈, 뭐 사랑, 믿음 그런 거 진짜 눈에 안 보이잖아요. 특히 뭐 종교도 예술도 그렇고. 근데 그런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사람들의 욕망이 더 강력하고 안 보이던 걸 욕망을 부리다 보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상상력을 최대한 써가지고 자기화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 왜 이렇게 종교 도상을 많이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전시긴 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대로 선악 이야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 뭐 개구리를 쳐 죽이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황소개구리라는 애는 미국에 있는 개구리고 그게 실제로 그 박정희 정권 때 식용으로 쓰려고 수입을 했고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토사구팽이 됐고 자기들끼리 번식해서 자기들끼리 살아남는 애들인데 이제 토종을 계속 교란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많이 잡아들였죠 또.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네. 처음에 시작할 때 화자가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머리 깎으러 간 사람. 네네네. 뒤로 갈수록 그 사람이 아니고 약간 3인칭의 그 존재는 나중에 안 드러나고 그냥 그 걔네들 이야기로 바뀌어가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이발소에서 그러니까 제 설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가 이발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버지 친구가 이제 머리를 깎아주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전시에서 이제 또 제일 자주 쓰는 게 뱀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이발사 아저씨가 이것도 제 개인 에피소드이기도 해요. 구렁이를 한번 고았나 봐요. 찜통에 구렁이를 고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시장을 가고 있는데 철엄마 이리 와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이발사 아저씨가 이제 그 찜통에서 국물을 떠서 뽀얀 국물, 잉어 달인 건데 안 먹으라고 몸에 좋다고. 그래서 뱀이라면 절대 안 먹을 거니까 뭐 가물치 잉어 달였다고 해서 그걸 먹었어요. 먹고 아우 써써 하면서 이제 갔는데 쓰러지셨어. 시장에서 쓰러져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어른들 말로는 그 약발이 잘 받으면 기절한대요. 혼절을 한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반나절인가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피부가 막 땡글땡글땡글땡글하고 막 빛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기억하고 있다가 이 에피소드를 한번 써야겠다 했는데 그런 방법이 이제 이발소는 그 교란종에서 그 환상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입구죠. 입구인데 그 전에 이제 적대자 했을 때 뱀 이야기를 쓰다가 뭐 그 당시 서문 써준 분이 이제 뱀 이야기를 좀 썼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하는 동시대 미술이나 현대 미술에서 토템이나 그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뱀 도시 그런 식으로 안 익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뉘앙스를 좀 써주셔서 뱀 갖고 한번 전시를 좀 전면적으로 드러내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서치를 해보니까 아야와스카라는 페루나 남미에 있는 페루 아마존에 있는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 물을 달여서 먹으면 환각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마약류인데 보통 그 환각 약초를 하게 되면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환각을 좀 느끼는데 그 약초랑 공통적으로 뱀을 본대요. 1번이 한번 토하고 뱀 보고 그 다음에 각자 우주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울증 치료제로 많이 쓰고 하는데 그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이발사 아저씨가 찜통에다가 그 약초를 달여서 그 연기로 손님들이 취해서 환각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의 화자로 생각되는 아이는 이제 그게 저겠죠. 그 친구가 거기서 그 연기를 맡고 그 이발소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그 뱀 이야기, 뱀이 끓고 있는 어떤 수증기를 맡으면서 네. 결국에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 거는 이발소에 걸려있던 그림들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환각처럼 네. 어떻게 보면 거기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그 이발소에 갔던 사람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환각에 빠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처음에 보고 금고산이라는 사진을 보고 저희가 갖고 이제 실제 플래스막 원에서 전시했던 그 이발소 옆에는 금고산 사진이 있고 위에 또 보시면 뭐 타조 사진이 있어요. 타조 그림이 페스탈 광고인데 그런 부분 중간중간 그런 부분 약간 숨겨놨죠 제가. 그럼 지금 네. 지금은 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전시 같은 특히나 그림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되게 명쾌하게 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전에 작업들 특히나 이미지를 막 엄청 많이 붙였을 때는 이미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빼거나 이 이미지에서 이야기를 없애거나 그걸 덮어버리거나 그걸 지워내는 형식으로 많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거기 덮어놓고 거기다 막 이상한 써놓고 그림 그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이야기를 계속 탈거시키는 방식을 쓰다가 어떻게 됐든 그 뒤에 막 어떤 뭐 약간 뭐 인터넷 밈같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미지 쌓아가지고 콜라주처럼 해가지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고 그 작업에서도 이미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 존재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반반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연결도 좀 하고 싶었고 특히 뭐 밈으로 하는 얘기들은 밈과 밈 사이에 내가 서사를 좀 넣어가지고 적시적소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나중 작업이고 이미지 콜라주한 거는 초반 작업이죠. 예, 그때도 보면 뭐 어렸을 때 사진도 많이 붙여놓고 지금 있는 예를 들어 광고 전단지를 붙여놨으면 여기서 문구가 좀 비슷한 거 있으면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 아이고 죄송해요 줄을 이루진 않고 그냥 그리는 쾌감이나 형태적인 쾌감이 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야기로 이제 현우 작가님 이야기로 뭔가 풀어나가는 게 있고 아까 말한 되게 원초적인 쾌감 마치 약간 그 배설의 쾌감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쾌감들이 또 중간중간 작품에서 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될 수 없는 부분들 혹은 이미지로만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의 회화 같은 것들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렸다는 것 이상으로 그냥 회화에서 그냥 뭔가 그 정말 항문기 유아가 막 그려놓은 자기 똥을 이렇게 비비듯한 이 회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 회화들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림들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거기서 쾌감을 많이 느끼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게 발전해가지고 지금의 일종의 약간 박혀로만의 회화 방법론처럼 어떻게 된 건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된 그 사실 그쵸,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미술, 제가 아까도 말했죠. 미술 하는 사람들 되게 자유로워. 사진은 결국엔 기계라는 매개가 있어야 되고, 그 기계 안에서 뿜어내서 아웃풋이 그 기업에서 만든 인화지나 그 포맷들이 정해져 있어요. 기업에서 쓰는 잉크를 어느 정도 다 그 한계 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게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암실에서 좀 더 실험적인 걸 할 수 있겠지만, 그 암실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결국엔 인화지라는 규격 사이즈들이 차곡차곡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사진 할 때도 뭔가 좀 막 깨고 싶어가지고 롤지 전체 하나를 안 끊고 쭉 인화한다던가, 아니면 거기다 뭐 테이프 붙여가지고 사진 위에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중으로 겹치게 한다던가, 아무튼 메이킹 포토 위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는 제가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찍는다는 행위 자체는 내가 본 시각에서 뺄셈을 얼마나 해가지고 내 시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나에 그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도 뭐 듀안 마이클처럼 그 서사 있는 사진을 좀 찍고 싶었고, 메이킹 포토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사진이 쭉쭉쭉 있으면 순서대로 쭉 하는 그런 식의 방석이나, 아니면 그 사진에 직접적으로 뭔가 조금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미술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 막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1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사진 매체고, 사진 매체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미술 기법으로 콜라주가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콜라주를 하다 보니까 또 워낙 또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또 그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아까 말했처럼 유아기처럼 순수하게 즐기는 느낌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초창기 때는. 제가 사실 뭐 그림을 배우지도 않고 했으니까 그냥 뭐 도록 많이 보고 작가들 거 뭐 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근데 사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냥 아무리 따라 그려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들이 되게 표현력이고 저는 되게 자유로워서 좋더라고요, 그림들이. 그때는 되게 막 배워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또 미술 하시는 분 절대 배우지 말라고 그 말 그림은 어디서 그려요? 그림은 저희 집에서. 집에서, 예. 여기는 좀 오브제 모으고, 오브제 뭐 조형적으로 만들 때 쓰고요. 다시 그 환각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환각 이야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전에도 그렇고 공간 얘기가 계속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집, 네. 혹은 어떻게 보면 제한된 공간. 네네. 거기서도 금보산 위에 있는 문화재로 네. 지정된 그 집, 네네. 그걸 설정해놓고 거기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조금 더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그 전과 다르다면 다른 게, 박철호 작가님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은 크게 연관이 없는 상상만으로 만들어낸 어떤 사람들과 경험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 전과 어떤 게 다르고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요. 첫 장매하고 적대자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뭐 다 했다고 생각하고, 뭐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풀어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신을 믿는 인간에 대한 영역에 관심이 많고,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내 식대로 한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매 때도 좀 이게 1, 2회 전시 그 개인전 연속 2번 하면서 피드백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관객도 있고 동료 작가들도 있고 그런 피드백들 좀 귀담아 듣다가 예를 들어 뭐 야 당매는 무당 이름인 줄 알고 왔어 막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재밌겠다. 거기서 이제 또 꼬리를 물기도 하고 적대자에서 그 마지막에 그 기부받은 애가 약초를 팔아가지고 주는 부분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얘기가 끌어들어오고 단서는 거기서 좀 조합을 하고 결국은 제가 한 번은 종교 얘기나 신적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계속 좀 마음이 있었어요. 제일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예술이 종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완전히 이제 다른 허구를 쓰게 된 거죠. 다른 등량인물도 되고. 그래서 그 당시 때 당매 했을 때 좀 어렴풋이 든 생각이 언젠가는 그 외국인 제가 이제 공무상 하다 보면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 보면은 진짜 한국 사람보다 훨씬 많은 노동 시간을 하면서 비용을 적게 가져가면서 또 어느 정도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저들이 소위 말하는 계급이라고 본다면 계급이 전복되는 순간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한국 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가 돼. 그래, 돈이 많아지면 또 사람들이 잘해주겠지? 아니면 갑자기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지성적인 뭐 돼가지고 어디 대표급이 돼. 막 정치적인 막. 그러면 또 야, 너구리 만지면 안 돼. 그러겠지? 하다가 그런 거 말고 좀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시집 온 여자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는데 너무 용해. 너무 용해.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계급적 시선이 전복될까? 나는 엉뚱한 좀 상상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뼈대가 시작이 되긴 했었어요. 교란적으로. 여기서도 뭐 그 전부터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 작가님이 작품을 만드는 방법론으로 큰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버려놓은 것들, 네. 그리고 고물 일을 하면서 마주하는 순간들이나 그 경험들을 끌어온 거니까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고물, 그러니까 생업을 하기 위한 고물 일과 네. 작업을 하기 위한 고물 일. 너무 좀 붙어 있어요, 그냥 사실. 근데 이번 교란용 때 조금 달랐던 게 전에 당내 적대자 때는 주워온 걸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이번 제가 뭐 이걸 꼭 찾아야지 하면서 찾은 건 없는데 굉장히 적시적소에 나타나고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짜고 치는 고스도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 하나에 집착하면 그렇게 막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나? 그 순간을 좀 느꼈어요, 이번에. 근데 일단 글을 70~80% 정도 써놓고 일을 계속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고문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이야기로 들어오는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플래스막 3에는 피에타를 하나 꼭 만들고 싶다. 거기서 그 고라니를 안고 있는 피에타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력했거든요. 근데 조소 쪽은 완전 전혀 모르니까 제가 뭐 페인팅 아는 것도 아니지만 조소 쪽은 더 모르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비용 문제가 또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저한테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막 휩쓸려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 고라니를 아는 여자라는 작품의 그 머리 부분을 제가 줍게 됐죠. 그럴 때는 진짜 너무 막 희열이, 그래갖고 기획자한테도 이제 그 여자는 이제 글 속에서 메디나라는 인물이죠. 고라니를 치료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전화해서 메디나 찾았어. 아, 메디나 찾았어 해가지고 그거를 그 두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그 돌덩이를 진짜 괴력으로 그런 적도 있고. 고라니를 아는 여자라는 동상 이름이 진짜 고라니를 아는 여자였어요? 그 동상은 그 옛날 저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독서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동상이에요. 독서하는 동상인데, 어떤 사람이 그 초등학교 폐기물을 하고 몰래 버렸어요. 무단 투기한 건데, 아파트 지으려고 터 닦아놓은 데다가 당군상 하나하고 그 소녀상 하나를 두 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당군상. 누군지 모르죠. 그 무단 투기. 그러니까 그 공터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몰래.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처음엔 저 멀리서 황급빛 당군상이 있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차를 타고 무조건 갔죠. 제가 또 만약에 그때 내가 당군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또 바뀌었을 거야. 부처가 아닌 당군이 네, 당군으로 됐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속신앙이 되다 보면 당군도 많이 모시고 하니까. 근데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크기에 거의 뭐 3m 좀 안 되는 크기고, 그게 갤러리에 들어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만 좀 잘라보자 했는데 좀 무서웠어. 목을 자르는 게. 그래서 했는데 그 당군상 뒤에 보니까 소녀상이 등 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가져갈 수 없잖아요. 전체 시멘트니까. 근데 그 찌개차라고 폐기물 찌는 차가 여길 하부를 찍어가지고 걔가 철근 4가닥만 놔두고 분리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머리는 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늘이 도왔다. 그래가지고 그 철근 끊고 그것만 가져왔죠. 그런 순간이나 이런 교란종이랑 영상을 촬영하는데 교회 집기들이 좀 필요한데 너무 비싸고 고물 안 나오나 막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일부 화재가 나서 목사님이 내놨는데, 그걸 제가 새벽에 또 우연히 보고 가가지고 이거 버리실 거면 제가 좀 치우겠습니다 해서 필요한 것들 좀 가져오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글을 써놓고 발견되니까 좀 희열을 느끼고, 예를 들어 막삼했던 그 교회 바닥들, 그거는 전시 준비하기 전에 철거를 했었지만 이 바닥은 언제 써야지 하고 갖고 있었던 거가 이야기에 들어오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섞이고 있죠. 근데 고물일하고 질문처럼 고물일하고 작업으로서 고물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다만 내가 다니는 동선 안에서 보이는 것들을 제가 구분해서 셀렉하는 것 뿐이지. 지금 수원에서 전시하고 있는 거는 네네. 그러면 막 1, 2, 3에 있던 걸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가 있긴 하고, 그 공간 재해석을 좀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획자랑 얘기할 때 이제 플래스막은 교란종이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충실한 전시였고요. 아까 말했던 예술이 종교로서 역할을 하는 순간이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전시는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내가 조합만 해서 놔둔 건데 거기서 성당에 들어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음악과 빛과 그들이 썼던 가스라이팅 방법을 쓰레기에 투사해도 사람이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원은 그런 느낌으로 전시를 공간 해석을 했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거기가 제가 빛을 다 차단하고 자연채광 되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만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그 고라니 아는 여자한테 뚝 떨어지게 해놓고
그 성가를 틀어놨어요. 사람들 되게 오래 앉아있어요. 되게. 그 음악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빛이 네모난 빛이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서 한 1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돌거든요. 그 네모난 사람. 저도 어저께 가서 앉아 있어 봤는데 계속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큐레이터 분이 어저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엊그저께 자기 민원이 엄청 센 게 와가지고 그 뮤지엄에 민원이 와서 이렇게 그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 받으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아 스트레스 어떻게 삭히지 해가지고 여기 내려왔대요. 전시장 내려와서 1시간 동안 거기 앉아있었대요. 지금 확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 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사람들이 작가님 작품 보고 뭐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사실 이야기 빼고 제가 가져나고 조합해서 만드는 이 작품들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 저는 뭐 신선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 뭐 기존에 했을 수도 있고 뭐 쓰레기나 뭐 정크 쪽으로 하면 뭐 미국에서 7, 80년대 어마어마한 작가들도 많기도 하고 다만 내가 생업에서 가져온 걸 내가 이야기로 만든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그 작품적으로 메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나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죠. 이 머리카락을 일반 관객들이 언제 봐? 이 덩어리 이 엄청난 200-300kg의 가발 덩어리를 언제 보겠어?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게 저는 새롭진 않고요. 제 이야기와 곡물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 세계를 펼쳐지는가 그게 저한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를 떼고 보면 전시가 전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도 네. 뭐 재밌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렇죠. 이야기 알고 보면 더 네, 재밌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처음에도 그렇지만 아까 세계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박철호 월드에 사람들이 초대하고 싶은 게 엄청 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철호라는 작가가 막 능글능글하고 그냥 웃음을 유발하는 농담하고 그냥 그런 것 같으면서도 엄청 자기 세계가 강하고 그 세계를 어떻게든 펼쳐내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기만의 방에 사람들을 엄청 초대하고 싶어 한다는 그러니까 공간을 엄청 점유하려고 하고 그 공간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뭐 마지막에 그 결국에는 뭐 종교 도상 앞에 혼자 앉아 있는 어떤 걸 상상하거나 그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에서도 그냥 자기만의 공간에서 온전히 빠져들 수 있는 그 자기 세계를 공감해 주길 원하는 그리고 이야기를 결국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릴 때 그 가정폭력에 의해서 두려웠건 어떻게건 그 불안들을 그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작가님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것 들기도 같아요. 하고. 그게 좀 더 좀 자신 있어진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옛날에는 그거를 숨겨놓고 이야기들을 숨겨놓고 그냥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고 그 방법을 잘 몰랐다면 맞아요. 개인전들을 통해서 그 자기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좀 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다 풀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를 읽어내는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읽어내면서 또 그것들이 고물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물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만나는 방식에서 남들이 버려놓은 걸 만나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해서 뭐 소비하는 거랑은 정반대에 있는 그렇죠. 행위들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작업하는 방식과도 맞고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 운명은 그러니까 뭐 세계 내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서 자기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건 우리가 소비를 주체적이라고 뭐 말하고 우리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저도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라는 거는 그 자유라는 거가 그냥 허울뿐이지 어디 던져졌고 어디서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가는 정말 버려진 고물을 만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던져놓은 것들을 내가 만나는 거지.
그것들이 뭐 신이 됐건 아니면 뭐 타자가 됐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풀어내는 것들이 저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얘기들도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번 설치도 너무 잘 봤고 아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박수. 아,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